안녕하세요. 즐거운 이야기를 통해서 수학의 재미를 찾아보는 수다학입니다. 올해 국제수학올림피아드에 출전한 우리나라 학생 중에서 무려 3명이 만점을 받아 개인전 1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한 학생의 소감을 보니까요. 이 수학은 생활 속에서 유용하게 사용이 되기 때문에 즐기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이렇게 좋은 성과를 얻게 됐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주 소감도 기특하게 또 전했는데요. 사실 일상생활 속의 수학의 유용성에 대해서는 저희 프로그램에서도 직업 속에 숨어있는 수학 이야기를 통해서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또 어떤 직업이 기다리고 있는지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전문가 선생님들과 함께 즐거운 수학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시험을 쳤거든요. 근데 거의 60점대 점수가 나와가지고 저도 좀 충격이고 아이도 충격이고 해서 이 학기 때는 조금 더 좋은 성적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이리 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노후 대비 좀 해야 되지 않나요? 노후 대비 뭐 특별하게 하는 거 없는데 네. 제가 하는 유일한 노후 대비는 이제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밖에 없습니다. 요즘 그 개그 대세 우리 양세형 씨가 잘 나가는데 네. 저랑 동기잖아요. 이 친구가 한 5년 정도에 벌 돈을 저는 한 50년에 걸쳐서 벌어야 되기 때문에 건강하게 너무 오래 사는 슬픈 것밖에 얘기네요. 없다. 네, 그래서 건강이 재산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아니, 정말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얘기인데요. 김인희 선생님은 어떠세요? 보통 노후 대비하면 연금이나 보험 같은 거 많이 생각하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연금을 개인적으로 많이 넣고 있는 편입니다. 그렇군요. 딱 보니까 이제 오늘 또 느낌이 왔는데 네. 오늘 또 만나볼 직업이 왠지 그 보험 설계사가 아닐까. 오. 그 우리 개그맨 하다가도 우리 보험 설계사 된 친구들이 몇 명 있거든요. 그래요? 네, 근데 그 친구들도 보면은 막, 형 나이가 몇 살이야 뭐 하면서 막 그 태블릿 PC 가지고 막 쳐요. 네네. 약간 수학적인 것도 좀 들어가는 것 같거든요. 오, 그렇군요. 보험 설계사가 왠지 오늘의 또 그 파인드 매스가 아닐까. 아쉽게도 50%만 맞췄는데요. 바로 오늘 저희가 파인드매스에서 만나볼 직업은 보험 계리사입니다. 계리사요? 네. 제가 그 리쌍의 계리는 알아도 그렇죠. 저도 딱 계리가 떠올랐거든요. 계리사는 좀 굉장히 생소한데 뭐 저만 처음 듣는 거 아니죠? 아니, 저도 역시 굉장히 생소한 직업이라고 느꼈거든요. 네, 쉽게 말해서 보험 상품을 만드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아, 사실 그렇군요. 물건을 제작하는 사람 따로, 판매하는 사람 따로 있듯이 네. 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보험을 만드시는 분들은 그 바탕에 수학이 많이 깔려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보험이란 게 사람들은 위험을 회피하고 싶고 그러면 돈을 미리 내서 위험이 온 사람들한테 돈을 지급하는 거잖아요. 네. 그럼 여기서 보험회사는 보장도 적정하게 해줘야 되지만 너무 많은 돈을 지급하게 되면 또 회사가 어려워질 수 있어서 보장과 회사의 이익 사이에 계산을 정확히 해서 수학적으로 그걸 계산하는 건데 자크 아딸리라는 그 프랑스 경제학자가 미래의 물결이라는 책에서 그 예측할 수 있는 힘, 수학적으로 세상을 예측할 수 있는 힘은 커지고 사람은 위험을 기피하고 싶기 때문에 돈이 거의 대부분 보험회사로 몰릴 것이다. 그래서 보험회사는 그 돈을 가지고 기업을 지배할 수 있기 때문에 미래에는 보험회사가 지배하는 세상이 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 미래에 아니면 현재에 그런 설계를 하는 사람들이 계리사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만 얘기를 들어도 이 보험 계리사라는 직업은 정말 수학을 잘 알고 있어야만 하고 수학에 대해서 굉장히 무궁무진하게 활용이 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실 수가 있을 텐데요. 자, 과연 정확한 이야기는 저희가 화면으로 담아봤으니까요. 지금부터 파인드 매스 보험 계리사에 대한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백세 시대 건강하고 풍족한 삶을 위해 건강과 안전에 관심을 쏟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자연스레 보험에 대한 관심도 커져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건강에 대해서 굉장히 사회적인 수요가 높습니다. 특히 이제 치아라든지 아니면은 뭐 다양한 여러 가지 건강과 관련돼서 보장에 대한 욕구가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보험회사들도 그러한 것에 발맞추어서 소비자에게 그러한 보장을 제공해주는 상품이 개발되고 화재보험, 질병보험, 생명보험까지 사람들의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다양한 보험 상품들이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과연 누가 어떻게 만들어내는 것일까요? 오늘 파인드메스에서는 수학적 원리로 인생을 책임지는 사람들, 보험 계리사를 만나봅니다. 보험 계리사는 그 수학과 통계학, 금융공학 등을 바탕으로 미래를 예측하고 그 결과를 이용하여 보험회사의 전반적인 위험을 분석, 평가, 진단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또한 보험 상품 개발 및 그에 대한 인허가 업무,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 손익 분석 및 회사 가치 평가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보험 계리사라고 합니다. 보험 계리사의 가장 주된 업무는 바로 보험 개발입니다. 많은 보험 상품들이 있지만 보험 계리사는 늘 새로운 상품을 개발해야 하기 때문에 팀원들 간의 의견 교류는 필수죠. 10년 시점에 시는 117%네. 회의에 사용되는 자료를 살펴보니 각종 통계와 숫자들이 즐비합니다. 모두 어떤 원리를 통해 만들어진 값이라는데요. 그 원리는 바로 보험 수학입니다. 보험 수학이란 보험 상품을 개발할 때 쓰이는 수학을 말하는데요. 확률과 통계, 함수 등이 보험 수학에 속합니다. 보험 계리사라면 누구나 보험 수학을 사용하고 있답니다. 이게 보험금 통계는 여기서 말하는 이제 종신보험인데 MX라는 기호를 사용합니다. 이건 이제 사망자 급부의 합입니다. 이것과 순보험료를 몇 명이 낼 거냐 가입자 수에 계산을 해가지고 그거를 일치시키는 보험료를 계산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을 우리가 보험 수학의 일종인 보험 계산 기술을 이용한 보험료 산출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보험 수학을 잘한다고 새로운 보험을 개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계산 실력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통계를 분석하는 능력인데요. 예를 들어서 암 사망률을 산출하기 위해서 기초 통계가 필요한데 그 기초 통계가 충분한가를 우선 검토를 해야 됩니다. 이제 그 과정이 이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인 통계적 기법을 이용해서 통계의 충분성을 검토하는 작업을 먼저 시행합니다. 통계를 제대로 분석하지 못할 경우 보험금 납입자나 보험회사에게 부당한 이익 혹은 손해를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통계 분석 능력이 필요합니다. 보험 계리사가 사용하는 통계는 보험 기간, 납입 기간, 연령 가입 금액, 위험률, 사업 비율 등등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조금 더 정확한 통계를 위해 회사 내부 통계와 산업 통계와 같은 외부 통계를 사용합니다. 보험 계리사라는 직업은 통계로 시작해 통계로 끝난다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죠. 그 보험료 계산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보험료의 적정성을 가져가지 못하면은 나중에 실제 우리가 지급하는 보험금에 있어서 예상하는 보험금보다 훨씬 많이 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회사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 금액이 크다 보면은 이제 왜냐하면은 그게 계약이 한 건 한 건이 문제가 아니라 수십 건, 수십만 건, 수백만 건이 문제가 될 수 있어서 그러면 회사가 나중에 그 손익의 악화로 회사가 이제 파산할 수 있는 정도의 효과도 미칠 수가 있는 거죠. 여러 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보험료를 산출합니다. 보험료는 성별, 나이별, 업종별, 질병 유무 등 조건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단 이론의 오차도 허락지 않는 계산 과정이 필수입니다. 이건 지금 샘플을 표시하는 엑셀 시트고요. 실제 우리가 그 보험료 계산은 뭐 연령별로, 성별로, 납입기한별로 보험계약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것들은 실제적으로 이제 그 코볼이라든지 뭐 이러한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실제 관리하고 있죠. 끝으로 보험 상품이 잘 만들어졌는가, 보험료는 적절히 측정되었는가, 검사, 수정하는 것까지 모두 보험 계리사의 몫인데요. 보험은 누군가의 인생에 중요한 문제가 될 수도 있기에 신중하고 또 신중해야 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보험 상품은 고객에게 팔리게 됩니다.
이렇게 수많은 수학 원리를 사용하는 보험 계리사에게 수학은 어떤 의미일까요? 보험 계리사에게 수학이란 업무를 바라보는 안경과 같은 것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업무 그 자체는 아니지만 업무 수행을 위해 필수적인 도구이기 때문이죠. 시력이 나쁜 사람에게 안경이 없으면 매우 불편한 것처럼 수학적 기반 없이 보험 계리 업무를 수행하는 일은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보험 계리사 업무의 기초에는 수학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외에도 사회 현상 및 경제를 바라보는 통찰력과 제도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유연성을 갖추어야 합니다. 보험 계리사에 의해 만들어진 숫자들이 결국 누군가의 인생을 책임져야 하기 때문이죠. Find Math. 오늘은 보험 계리사를 만나봤습니다. 보험 계리사 사실 굉장히 생소한 직업이었는데요. 오늘 이 화면을 통해서 보니까 굉장히 좀 속이 시원해지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고 일단 계리사분들이 수학을 정말로 잘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수학이란 보험 계리사에게 안경과 같은 존재다. 그러니까 뭔가 보일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도구라는 거잖아요. 제가 또 안경 전문가로서 네. 제가 또 이 안경을 그 벗었다 썼다의 차이가 크지 않습니까? 얼른 그래서, 네. 안경 전문가이기 때문에 네.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예전에 우리 뭐 보험할 때 보면은 그 보험사 아줌마 모셔가지고 예전에 그거 잘 들었어. 그 설계했던 분이 그것 때문에 아주 적자가 많이 나가지고 그 사람 잘렸다고. 그때 그거 보험 잘 들었어. 이번 것도 아주 좋아하면서 이렇게 막 설명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좋다는 게 이게 고객하고 그 만드신 분하고 또 다르네요. 다르죠. 입장이. 고객들한테는 그만큼 보장이 많이 간 거죠. 근데 그분은 잘렸지만 그만큼 그분은 이제 이게 되게 좋은 보험이었다라고 네네. 설명해주면서 나한테 하나 더 들어라 뭐 그런 거였었는데 그 우리가 여의도에 가보면은 그 고층 빌딩들이 많은데 거기 보면 이제 항상 그 보험사도 많잖아요. 그렇죠. 그 많은 보험사에서 우리 계리사분들이 다 이 수학을 응용해가지고 이런 걸 다 설계해서 우리 시중에 이렇게 판매가 된다는 거잖아요. 정말 그게 너무 좀 신기했어요. 그러니까 보험 계리사는 보험 설계사하고 완전히 다르고 사람들이 잘 모르는 이유는 겉으로 드러나서 일하는 게 아니고 그냥 보험회사에서 한 팀에서 설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보이진 않는데요. 보험회사에서도 서로 되고 싶어서 굉장히 공부해서 노력하는 그런 부서입니다. 그런데 이 보험 계리사가 해야 될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거는 통계학인데요. 예를 들면 사람이 80세까지 살 것이냐, 75세까지 살 것이냐, 90세까지 살 것이냐, 그 나라 국민 통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거에 의해서 보장 금액이 달라질 거고, 임플란트 같은 경우는 몇 살이 되면 임플란트를 얼마큼 해야 되는지 그런 통계들이 있으면 통계를 정확히 예측해서 지금부터 이 사람이 30년 동안 납입을 했을 때 회사 직원들 월급 주고 보장을 해주고도 회사에 이익이 남을 수 있는 그걸 정확히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정밀한 직업이라고 할 수 있어요. 진짜요. 보험도 역사가 굉장히 오래됐고 계리사라는 직업도 굉장히 오래된 직업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처럼 수학과 통계를 활용한 그런 현대적 의미의 보험은 1666년도에 영국 런던에 큰 불이 납니다. 네. 근데 이때 영국 런던 시내에 있는 집의 85%, 그러니까 13,000, 2,000채가 탄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걸어가는데 다 시커멓고 막 황폐화 됐으니까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래서 네. 사람들이 그런 큰 불에 대한 두려움을 갖기 시작했고 그것을 계기로 이런 보험 상품이 생겨났다고 합니다. 네. 근데 앞서 그 영상에서 나왔던 보험 계리사분 역시 통계를 통해서 우리는 업무를 많이 한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저희는 좀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통계가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계리사 분들에게는 여러 가지 다양한 수학이 쓰이는데 아무래도 그 보험료를 산정하려고 한다면 예를 들어 뭐 종신보험이라고 한다면 네. 뭐 사망 시에는 얼마를 보장해야 되며 그리고 얼마 지급할 것이며 그리고 월 납입료, 즉 월 보험료는 또 얼마가 돼야 될 것이며 이런 것들을 산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네. 그것을 뭘 가지고 산정을 해야 될까 생각해 보면 통계죠. 그러니까 뭐 통계를 잘못 분석을 하면 피해가 엄청 발생을 하죠. 네. 회사도 발생을 할 것이고 개인도 납입료를 더 내야 되는 상황이 다 오고 뭐 이런 상황이 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은 예측입니다. 그러니까 분석이죠. 네. 이러니까 평균 수명이 어떻게 될 것이다라고 예측을 할 텐데 이게 틀려버리면 그 뒤에 이제 많은 피해가 발생하는 거고 그래서 이걸 산정하는 과정에 이제 이런 보험 용어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위험률, 뭐 이자율, 사업률 이런 것들을 산정을 해서 보험료를 산출을 하고 그러려면 그 기본이 통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보니까 또 이 보험 수학 얘기도 나왔거든요. 네. 갖고 저는 이제 아까 이런 내용인지 모르고 그냥 저는 이게 뭐냐면 이 수학을 잘 못하는 사람이
이 계산 실수로 인해서 입을 피해를 보상해주는 신종 보험이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이제 이게 보험과 관련된 수학이네요. 그렇죠. 네. 그런 거죠. 아니, 이렇게 알려줘도 제대로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설명을 자세하게 해줘야 돼요. 저도 사실 이 보험 수학이라는 것이 저에게도 사실은 그렇게 친숙한 용어는 아닙니다. 그래서 보험 수학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그래서 이 보험 상품을 개발할 때 쓰이는 수학을 이제 보험 수학이라고 따로 분야가 있더라고요. 네. 살펴보니까. 그런데 그 화면에서 그 설명하신 분이 그 어떤 거 보여주셨잖아요. 뭐 MPX는 NX 뭐 이렇게 별표 있고 분의 MX 바 이런 게 있었는데 이게 월 보험료를 계산하는 방법이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찾아보니 NX는 생존자 현가의 값이고 뭐 MX의 바는 사망자 현가의 값이랍니다. 이것이 왜 저에게 생소하냐면 저에게 P는 순열입니다. 수학에서. 그래서 뭐 NP, 뭐 R 이러면 이렇게 계산하는 게 따로 있는데 여기는 완전히 보험 수학이니까 M이 다른 의미죠. 그래서 이거 좀 이상하다, 낯설다 그래서 제가 강의를 한번 찾아서 들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보험 계리사가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네. 그 시험이 있는데 이제 1차에는 어떤 걸 보냐면 미적, 확통, 보험 수학을 보는데 거기에 이자론 뭐 생존 분포, 생명표, 생명보험, 생명연금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한번 직접 한번 들어보자. 그래서 그분의 강의를 쭉 한번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이거 수열인데? 네. 이거 단리복리 얘기인데? 그러니까 용어만 조금 다르고 사실 그 배경에는 우리가 고등학교 때 배웠던 혹은 대학에 배웠던 내용들이 그 배경에 깔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 용어가 조금 생소해서 그렇지 역시 예전에 배웠던 수학들을 기본으로 하고 거기에 이제 보험 용어들을 추가를 해서 이게 이제 어떻게 쓰이는가 이런 것들을 공부하게 되는 거겠죠. 네, 김책 선생님은 사실 파인드매스를 준비하시면서 앞으로 그 전공 분야가 하나 더 생기실 것 같아요. 진로 상담 같은 거 얼마든지 가능하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런데 산정하는 데는 큰 원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찾아보니 그게 이제 사실 수학에서 대수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사위를 던졌는데 그 1이 나올 확률이 우리가 6분의 1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6번 던졌을 때 꼭 한 번 나온다는 뜻이 아니라 그것을 계속 무한히 던졌을 때 그게 6분의 1이라는 값에 한없이 가까이 간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원칙, 즉 많은 데이터를 모아서 통계를 가지고 한다는 것과 수지상등의 법칙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지상등이라는 건 뭐냐면 수입과 지출이 이제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즉 보험료 총액의 현가, 즉 사람들이 내는 보험료의 현가와 나중에 보험료 지급하고 뭐 사업비로 쓰일 그런 총액들을 합했을 때 그것이 같아야 된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균형을 이루게 하고 더 많이 내지 않고 덜 내지 않고 사실 또 위험 관리도 보험회사가 하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곧 막 위험하신 분들을 보험을 들지 못하게 하거나 그렇죠. 혹은 또 보험료를 많이 내게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관리를 하시는 데 따른 어떤 사업비까지 그래서 수지상등의 원칙에 따라서 보험료를 산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재미있는 보험 중에 하나가 소득 손실 보장 보험이라는 게 있어요. 그 연예인 같은 경우 다리 보험을 들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 사람의 소득 중에서 연간 소득 중에 이 각선미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소득이 30%다. 그러면 이 친구가 연간 10억 원을 벌면 다리로 인해 버는 소득은 3억 원인 거예요. 네. 그런데 이 다리에 사고가 날 확률이 5%다. 그러면 3억 원의 5%인 1,500만 원이 보험료가 되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보험료를 산출하는데 네. 이 과정에 전부 다 보험 수학이 연결돼 있습니다. 아니, 우리 이리 씨는 눈보험 하나 들어놔야 되겠어요. 본인의 그 트레이드 마크를 그럼요. 어떻게든 지켜야죠. 왜냐면 예를 들어서 그 눈다락지가 나면은 뭐 500만 원 그렇죠. 받는다든가. 아유, 500은 왜 이렇게 세게 불러요? 왜요? 본인의 눈의 가치를 아까처럼 매겨야 된다잖아요. 뭐 몇 프로나 될까요? 저한테 90% 이상이에요, 눈이. 그럼 이건 예. 중요하겠네요. 예. 야, 정말 그 특이한 보험들 많이 나왔는데 그래서 저도 한번 좀 연구를 해봤습니다. 정말 특이한 해외에 있는 보험 몇 개 알아왔는데요. 네. UFO가 나타나서 납치될 때를 대비한 UFO 보험. 진짜요? 네, 있어요. 그리고 스위스의 경우는 눈을 기대하고 알프스를 찾은 관광객이 눈이 없어서 실망할 경우를 대비한 그런 보험도 있다고 합니다. 정말로요? 네. 그게 감히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굉장히 0.00001%의 가능성일 것 같은데 불구하고 이런 상품이 존재한다는 건 이 보험 계리사들이 봤을 때 이게 계산이 나오니까 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확률이 작은 경우에는 보험료가 굉장히 적은 거예요. 아주 적은 돈만 내고서 그 일이 털어지면 굉장히 큰 보상을 받는 건데 몇 년 전에 크리스마스에 눈이 내리면 어느 이동통신사에서 무슨 서비스를 하겠다. 고객들한테 이런 보험, 네네. 맞아요. 이런 공약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진짜 눈이 내리면
이동통신사 굉장히 손해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눈이 내릴 확률을 계산해서 보험을 들어요. 그래서 눈이 내리면 이동통신사는 아무런 손해를 보지 않고 보험회사가 내주는 거죠. 오. 그러면 그 보험회사는 손해를 보잖아요. 그럴 수 그런데 있죠. 다른 데서도 이기면 그게 플러스가 평형이 맞춰지는 거거든요. 아. 그런 식으로 예측이 정확할수록 보험회사는 돈을 많이 버는 거고 이런 것들을 누가 해요? 보험 계리사가 하는 거고 세상이 변화하고 복잡해질수록 보험의 종류는 굉장히 많아질 거고 보험 계리사는 할 일이 더 많아지겠죠. 그러니까 보험 계리사가 어떻게 보면 보험 회사에도 이익을 만들어 줘야 되지만 또 가입하는 고객들이 억울함을 호소하지 않게끔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 그렇죠. 중간을 정말 잘 지켜야 될 것 그렇죠. 같아요. 받는 사람은 적절한 보상을 받아야 되는데 회사는 이익을 내야 돼요. 그러니까요. 그거 고산해서 계산하니까 굉장히 전문적인 직업입니다. 네, 이런 전문직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나요? 일단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보험 계리사 자격 시험을 봐야 되는데 이 시험이 쉽지가 않아요. 그래요. 네, 이 시험에 통과하게 되면 이제 정상적인 보험 계리사가 되는 건데 미국 같은 경우에도 보험 계리사가 직업 선호도 1위입니다. 소득도 괜찮고 안정적이기 때문에 그리고 보험 계리사 되기 위해서는 수학적인 능력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고요. 실제로 보험 계리사의 상당히 많은 숫자, 약 80% 정도가 수학과 통계학과 출신이라는 사실. 그리고 앞으로도 말씀드렸지만 보험회사는 수익성이 좋고 앞으로도 발전 가능성이 있고 그 보험업계의 꽃이 보험 계리사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수학을 전공하는 사람들이 앞으로 많은 진출을 할 여지가 있습니다. 네. 오늘은요, 좀 생소한 직업이긴 하지만 그 직업 안에 정말 무궁무진한 수학의 원리가 숨어 있는 보험 계리사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습니다. 파인드 매스 다음 주에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 시청자 여러분이 보내주신 수학 고민을 해결해보는 클리어 매스 함께하겠습니다. 오늘 주인공은요, 오랜만에 중학생이 노크를 해줬는데 중학교 1학년 남학생의 사연입니다. 아, 중학교 1학년 때 하는 고민 뭔지 대충 알 것 같아요. 그래요? 일단은 중학교 1학년 때는 이제 이성 문제밖에 없습니다. 아니, 여기 클리어 매스는 수학이잖아요. 그러니까 수학책을 피면 그 이성의 얼굴이 탁 나오는 거죠. 그게 문제다? 네, 왜냐면 저도 학교 다닐 때 우리 네. 그 여중하고 붙어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게 학교 가려면은 전 내려가고 있는데 그 여중생들이 막 올라와요. 그러면 이렇게 내려가면서 어쩔 수 없이 보게 된단 말이에요. 네네. 보면 첫 시험이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아침에 봤던 애가 자꾸 생각이 나. 그래요. 네, 똑같은 문제일 겁니다. 어떻게 모든 사람을 그렇게 자기의 입장에서만 대입을 해가지고 생각을 하는지 우리 이리 씨의 장점이에요. 근데 좀 어느 정도 비슷하게 맞는 건 그 중학교 올라와서 본 첫 번째 시험이 문제가 되긴 됐어요. 그래요? 네네. 네. 그러니까 오늘의 주인공은 초등학교 때까지 정말 공부도 잘하고 수학도 굉장히 잘한 친구였는데 중학교에 올라가서 본 첫 번째 시험에서 성적이 뚝 떨어졌다고 합니다. 일단 지금요, 그 시험 성적 때문에 굉장히 좌절하고 있는 상태라고 하는데 과연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실질적인 공부하는 모습과 더불어서 공부 환경까지 저희가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인공 함께 만나보죠. 오늘은 어떤 수학 고민을 갖고 수다학을 찾았을까요? 어라? 오늘의 주인공이 안 보이네요. 때마침 하교하고 집에 오는 오늘의 주인공. 참 듬직하고 늠름한 모습인데요. 동생들에게도 인기 만점이라는 중학교 1학년 안병은 학생을 소개합니다. 저희 아이가 초등학교 때는 뭐 수학 시험을 봐도 한두 개 정도 틀렸었는데 중학교 요번에 들어가서 첫 시험을 쳤거든요. 근데 거의 60점대 점수가 나와가지고 저도 좀 충격이고 아이도 충격이고 해서 뭐가 공부의 방법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닌가 해서 이렇게 수다하게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갑자기 떨어진 수학 성적 때문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라는 엄마. 하지만 누구보다 속상한 건 병은이 자신이겠죠. 그래서인지 오자마자 공부할 준비를 하는 병은이. 조금 쉴 법도 한데 바로 공부부터 하는 모습이 참 대견하죠. 이런 병은이가 대견한 건 엄마도 마찬가지. 하지만 학원과 과외를 거부하는 병은이의 공부를 도와줘야 할지 그저 막막할 뿐입니다. 혼자 공부하는 게 맞는 것 같고 또 학교 숙제랑 겹치면 너무 힘들 것 같아서 하기 싫어요.
권하고 하는데 그냥 집에서 할게. 엄마가 좀 도와줘. 이런 식으로 항상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어느 정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굳이 아이가 하고 싶지 않아 하는데 제가 그렇게까지 시킬 필요는 있나 싶기도 하고 해서 여태까지 그렇게 시간을 보내왔거든요. 동영상 강의를 들으며 개념을 차근차근 공부한다는 병은이. 학교 진도에 맞춰 일주일에 2~3번 수학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동영상 강의와 문제집이 조금 이상한데요? 병은아, 혹시 저 동영상하고 책하고 같은 거야? 지금 X가 숨어져 있어요. 몇인지 몰라요. 1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동영상이랑 문제집이랑 다른데 동영상은 그냥 개념만 듣고 난 다음에 X가 1인가요? 문제집은 하면 1 넣어볼까요? 4는 그냥 저거 맞아요? 다 듣고 난 다음에 거짓말 얘기하고 풀어요. 있죠. 그럼 동영상하고 책하고 다른데 나중에 풀이할 때 헷갈리지 않아? 두 번째 질문. X는 별로 2인가요? 안 헷갈려요. 역시 동영상 여기는 그냥 몰라요. 개념만 근데 듣고 여기는 5가 7이 됐네요. 하는 역시 거니까. 거짓말. 2도 아니에요. 그러면 아, 개념은 모든 문제집이나 비슷하기 때문에 굳이 인터넷 강의 문제집을 사지 않고 기존에 갖고 있던 문제집을 활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강의를 마치고 쉴 틈도 없이 바로 문제를 풀어나가는 병은이. 이처럼 수학 공부에 열중인 이유는 바로 2학기를 위해서라네요. 시험 점수가 너무 낮게 나와서 좀 충격을 좀 많이 받아서 조금 더 수학 공부를 1시간씩 매일 꾸준히 해서 2학기 때는 조금 더 좋은 성적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이번 시험에서 병은이를 유독 곤란하게 했던 단원이 있었으니 바로 방정식 단원. 중학교 1학년 수학 중 핵심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방정식을 어려워하는 이유는 배울 때 공부 방법이 바뀌었기 때문이라는데요. 본인한테 좀 맞지 않았던 것 같아요. 내성적인 성격인데 뭐가 만약에 선생님이 그룹으로 하다 보니까 질문을 한다거나 뭐 이해를 못했던 부분도 그냥 넘어가거나 그러다 보니까 본인은 또 거기서 배운 게 있기 때문에 집에 와서 또 따로 연습을 하지 않고 그런 것들이 조금 이렇게 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아하, 혼자 공부하는 것이 스스로에게 맞다고 생각해 학원이나 과외를 거부하고 있었던 병은이. 요즘은 방정식 중에서도 속력과 속도를 구하는 일명 거시속 문제 때문에 영 진도가 안 나간다는데요. 고민하고 또 고민해보지만 문제를 어디서부터 어떻게 접근을 해야 하는 건지 막막할 뿐이라네요. 결국 그냥 넘겨버립니다. 그런데 병은이의 문제집에는 이렇게 고민하다 그냥 넘어간 문제들이 꽤 많이 있었는데요. 심지어 한 페이지가 다 빈 곳도 있습니다. 도대체 뭐가 어려웠던 걸까요? 병은아, 네? 속도 구하는 방정식 문제 어려워? 네, 그러면 그 공식은 다 외웠어 혹시? 네, 다 외웠어요. 그럼 그 속도 구하는 공식 한번 연습장에 써볼래? 네. 공식을 외우지 못해 어려운 건 아닐까 기습 점검을 해봤는데도 전혀 당황하지 않고 척척 써내려가는 병은이. 도대체 어디서 막히는 것일까요? 일단 먼저 식을 만들어야 하는데 긴 지문이 있고 공식을 만들어야 하는데 공식을 못 만들겠어. 식을 세우는 게 어렵다고 말하는 병은이. 아무래도 연습이 많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혼자 공부하다 보니 채점도 스스로 하고 있었습니다. 틀리거나 모르는 문제는 해설지를 보면서 스스로 해결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주변에 도움을 받을 법도 한데 왜 스스로 해결하려는 걸까요? 답지에 나와 있는 풀이랑 해설 보고 푸는데 선생님한테 안 물어보는 이유는 선생님이 이렇게 한번 풀어주고 난 다음에 그때 한번 기억하고 나중에 기억이 안 나서 그냥 해설 보고 하는 게 좀 더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수다학 선생님들, 병은이에게 딱 맞는 수학 공부법을 알려주세요.
네, 오늘의 주인공 중학교 1학년 병은이를 만나봤는데요. 일단 굉장히 듬직하고 혼자 스스로 하려고 하는 모습이 굉장히 기특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첫 번째 수학 성적이 좀 충격적이다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60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갑자기 잘하다가 60점을 맞으니까 깜짝 놀랄 수밖에 없을 텐데 다른 과목 점수는 여전히 상위권이라고 하거든요.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좀 느끼셨어요, 선생님? 초등학교 때 그 문제가 드러나지 않은 것일 뿐 아마도 그때 당시에도 아마 학습 과정에 빈틈이 좀 있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당분간은 개인 지도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1대1로 이렇게 딱 붙어가지고 왜냐하면 이 학생이 적극적으로 무언가 자기가 모르는 것을 표현하고 전 이거 잘 모르겠어요 이런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병은이 입장에서는 이제 공부하는 법을 좀 배워야 되고요. 지도하시는 분께서는 이거 소극적인 아이니까 이런 걸 모를 거야라는 걸 다 캐치하셔서 그걸 직접적으로 지도해 주시면 조금씩 나아질 겁니다. 네. 저는 이렇게 공부 자체보다는 사람과의 관계에 좀 부담을 느껴서 혼자 공부하는 거를 고집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누군가가 그냥 옆에 있다는 자체가 부담을 느껴서 집중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선생님이나 누구한테 물어볼 때 내가 모르는 것을 이 사람이 친절하게 나한테 설명해 주는 게 미안하고 그거를 못 알아듣는 게 너무 불편한 거예요. 열심히 해주는데 나는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미안함. 그리고 또 내가 모르는 것을 같이 공유하는 게 부담스러울 수도 있어요. 나의 단점을 이야기 나누는 것들. 그렇죠. 그래서 이제 혼자 공부하는 것을 고집했을 텐데 이럴 경우에는 제대로 혼자 공부하는 방법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네. 모르고 이해가 잘 안 된다고 해서 창피한 건 아닌데 이제 유난히 이제 그런 부분에서 좀 소극적인 아이가 있으니까 이런 마음의 벽부터 좀 무너뜨려 주는 게 참 좋을 것 같고요. 근데 한 가지 문제가 또 발견이 됐잖아요. 동영상 강의를 듣고 있는데 동영상과 교재가 페이지가 달라요. 이것도 좀 개선이 돼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사실 아낄 게 따로 있지. 아니, 그러니까 동영상 강의를 듣는데 교재 비싸다고 볼 수도 있지만 그게 안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쓰는 교재하고 똑같은 건 당연히 써야 되고요. 그래야지 선생님이 문제 푼 다음에 그거를 차근차근 정리를 할 수 있을 거고 네. 거기서 끝나면 되는 게 아니고 더 다른 교재를 하나 또 써야 돼요. 거기서는 선생님이 그 문제를 풀어줬기 때문에 그 풀이 방식을 보고 풀었기 때문에 그렇죠. 예. 쉽게 풀 수 있지만 그 진도에 맞는 다른 교재를 풀면 그것까지 풀려야 완벽하게 이해가 됐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다른 교재까지 풀어야 될 것 같고 얘가 동영상을 강의를 듣고 문제를 풀다가 안 풀리면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동영상 강의 들은 것도 아무 소용 없는 거고요. 지금까지 했던 게 전부 시간 낭비가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안 풀리는 게 있으면 어떻게든지 끝까지 한번 해보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쉽게 넘어가는 습관부터 안 좋은 것 같고 네. 뭐 해설지를 보든 아니면 선생님한테 물어보든 그렇게 해서 그걸 하고 넘어가야지 그렇지 않고 지금 이런 습관이 계속 생기면 수학을 안 하는 것도 아닌데 했는데도 결과가 안 좋기 때문에 안 하는 이만 못한 결과가 나옵니다. 그렇죠. 아니 또 그 아낄 게 따로 있지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도 이거, 진짜. 이거 당연히 교재를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마치 어떤 느낌이었냐면은 우리가 그 영화를 다운을 받았어요. 외국 영화를 받았는데 자막하고 이 장면이 안 맞는 느낌 있잖아요. 굉장히 짜증나거든요, 그거. 진짜 영화가 이해도 안 되고 뭐야 이거 하면서 그냥 그래요. 중간에 꺼버리는데 네. 교재 빨리 바꿔야 됩니다. 네. 병은이한테 뭐가 힘드냐고 물어보니까 방정식이 어렵다고 얘기를 했고요. 근데 저희 이제 그 현장에 나갔던 PD가 방정식 공식에 대한 걸 이제 물어보니까 나름 자기가 외우고 있었던 거에 대해서는 잘 쓰고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이거를 문제 안에서 응용을 하지 못한다는 거거든요. 이거를 좀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뭐 사실 서술형 같은 문제는 못할 수도 있습니다. 식을 세우지 못하니까. 그런데 문제는 간단한 1차 방정식 꼬여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네. x의 값을 구하는 그런 1차 방정식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은 이게 기초가 매우 부족한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연습을 한 후에 그런 것들은 조금만 연습하면 극복할 수 있는 거니까. 그리고 그다음 그 입식을 해야 돼, 식을 세워야 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서술형 같은 문제. 예를 들어서 뭐 유명한 속식어 문제라고 해서 속력, 시간, 거리. 네. 이게 사실은 벽입니다, 벽. 그러니까 처음의 벽이죠. 많은 아이들이 속력 곱하기 시간은 거리다라는 걸 다 알아요. 그런데 이 문제를 주면 못 풀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필요한 요소들을 꺼내어 써서 속식어라는 공식에 대입해서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 말을 어떻게 다뤄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A에서 B까지의 이제 거리를 구해야 되니까요. 거리를 X라고 두고 이제 속시거니까 시간 두 개의 시간, 갈 때 시간과 올 때 시간을 합해서 6시간이니까 네. 가는 시간을 먼저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는 시간은
80분의 x가 됩니다. 예, 속력분의 거리가 되니까요. 예. 그래서 이제 올 때 시간도 계산해야 되겠죠? 올 때 시간은 40이었거든요. 그러니까 40분의 x. 그 두 개를 더해서 6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 공배수 80을 곱해줘서 얼마 됩니까? x 플러스 2x가 돼서 3x가 되겠죠? 3x가 480. 그렇게 해서 이제 x가 160, 즉 거리가 160km라는 게 나오는데 네. 문제는 A에서 B까지 갈 때 이 거리 x를 미지수로 놓고 그리고 속력으로 나누어 줘야 된다는 이 자체를 그렇죠. 속시거라는 식을 이용해서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것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해야 돼요. 속시거를 어떻게 활용해야 될까? 그래서 식을 세우는 입식의 훈련을 안 하면 이것은 네. 계속 어려운 문제로 남아서 항상 발목을 잡는 문제가 됩니다. 네. 아니 이리 씨가 지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눈이 살짝 풀린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요. 갑자기 그 예전 얘기를 들으니까 저는 간단하게 너무 간단하게 생각했어요. 네. 시속 8km면은 1시간에 80km. 1시간 동안 80km 한 거 아닌가? 네. 그냥 너무 단순하게만 생각을 해가지고 자동차 운전하듯이 그냥 그런 그래요? 생각했는데 네. 어렵네요. 어려워요. 어렵네요. 어려워요. 요즘 애들 수학. 방정식은 그 초등학교에서의 사칙 연산과 같아요. 굉장히 중요하고 기본이 되는 단원이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잡아야 되는데 이 친구가 조금 어려워하는 거 보니까 6학년 1학기로 돌아가면은 비와 비율이 단원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6학년 2학기 과정에 비례식과 비례 배분 그리고 정비례와 반비례 단원이 나와요. 그래서 6학년으로 좀 후행을 가서 이 세 단원만은 다시 한번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고 방정식을 들어가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네네. 이제 공부를 할 때 교과서가 굉장히 쉽게 나와 있어요. 초등학교는 술술술술 읽어나갈 수 있게 나와 있기 때문에 6학년 교과서를 가지고 이 세 단원을 집중적으로 한 번 더 되짚어 보기를 권합니다. 네, 선생님들께서 말씀해 주셨던 거 꼭 기억해 주길 바라고요. 우리 병은희 학생 같은 경우에는 어떤 또 성향과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검사 결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평균 정도고요. 특별히 어느 부분이 아주 강점이 강하거나 약점이 또 심하게 나오지도 않고 네. 그냥 그렇게 못하는 것도 아니고 또 그렇게 잘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지금 현재가 유지된다 그러면 뭐 정말 스트레스가 좀 생길 가능성도 있는데 수학 성취도 평가를 해봤더니 이거는 좀 낮은 수준이 나왔어요. 아, 그래요? 여기서도 전반적으로 어느 한 부분이 아주 강한 점은 별로 없었고요. 그냥 낮은 수준으로 나왔고 네. 근데 학습 유형이 이상형이에요. 이상형이란 건 뭐냐면 사람들이 나한테 관심을 가져주면 좀 더 잘할 수 있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얘는 누군가 관심을 가져주고 따뜻하게 대해주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네. 여기서 이제 동기 검사를 해봤더니 학습 동기는 그렇게 높지 않았는데요. 그거에 비해서 경쟁 동기하고 회피 동기가 높았어요. 그러니까 하기는 싫은데 지한테 지기도 싫고 현재 나도 싫으니까 불안 짜증이 좀 있을 수밖에 없어서 얘는 전체적으로 공부하는 방법을 좀 바꿔주지 않으면 네. 공부가 재미없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진행됐던 성취도 평가 안에서도 문제풀이의 문제점을 또 보셨을 것 같은데요. 짚어주세요. 예, 기초가 매우 취약한 상태로 나왔습니다. 그렇군요. 예, 간단한 물론 1차 방정식도 잘 안 되는 것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연산에서도 문제점을 좀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뭐 대표적인 거 하나만 보자면 이런 원의 넓이 구하는 이제 원의 조각을 내서 원의 일부분의 넓이를 구하는 문제였는데 이 정도 문제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잘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기초적인 개념이 많이 부족하구나. 예, 후행을 해서 좀 기초를 좀 채운 다음에 공부를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초등학교 때 잘했다고 했는데 기초 개념이나 이런 거는 확실히 익힌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요? 문제 푼 거를 보니까 10번 문제에 쌓기나무 문제가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 쌓기나무는 6학년 2학기 때 쌓기나무 단원이 통째로 있어서 제대로 배운 내용이거든요. 네. 그 뒤에 나온 원기둥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원기둥도 6학년 때 한 통째로 단원이 나와서 되게 꼼꼼하게 가르쳐줬거든요. 근데 이것도 제대로 손을 못 댄 거 보아서 6학년 때 과정이 전반적으로 꼼꼼하게 익히지 못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이 친구는 6학년 후행을 꼭 할 필요가 있어요. 후행에는 분명히 누군가의 도움이 좀 그 동반이 되면 참 좋겠다 싶기는 한데요. 근데 안타깝게도 지금 현재 병은이는 스스로 학습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고 본인이 그걸 원하고 있어서 정확하게 혼자 공부할 때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들을 우리가 좀 알려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백지 연습장을 저는 추천을 합니다. 특히나 백지 후행 연습장이요. 학습에서는 자기가 아는 것을 한번 써보는 것을 해봐야 됩니다. 즉 공부를 한 다음에 그 내용을 정확하게 아는지 아무것도 보지 않고 한번 써보는 거죠. 네. 그렇다 보면 아 내가 진짜 아는 게 있고
대충 아는 게 있고 아예 모르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 내가 지금 현재 이 부분에선 실력이 부족하구나. 이건 알고 있는데 이건 모르는구나. 이런 걸 정확하게 아는 것부터, 즉 자신의 상태를 아는 것부터 출발해야 되는데 대부분 이렇게 모르는 거에서 너무너무 창피해하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항상 이런 문제들이 좀 있습니다. 자기가 이걸 모르니까 바보같이 느껴지고 예,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렇게 노력 안 하는 자체가 어떻게 보면 바보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예, 자신의 상태를 정확히 알고 그런 연습을 하다 보면 분명히 극복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네. 그런 부분으로 노력을 열심히 하고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실천 가능하고 실현 가능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오늘 하루는 이 페이지 몇 번부터 몇 번까지 1시간 안에 할 거야 네. 라든가 이런 그래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해볼 거야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어떻게 할 거야 라는 그런 구체적인 계획을 할 수 있는 것까지 그리고 모르면 어떻게 도움을 요청한다는 것까지 계획을 세웠으면 좀 좋겠습니다. 저는 좀 다른 방법이 있는데 네. 좀 자존심을 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아, 오히려? 그래서 이 수학 문제를 풀고 난 다음에 그 막내 여동생 있잖아요. 막내 여동생이 채점을 해놓은 거야. 오빠 왜 이렇게 공부 안 했어? 그러면은 나쁘다. 사이가 안 좋아질 것 같아요. 아니, 우애가 안 좋아질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그 장남의 그 있잖아요. 프라이드가 손상이 되니까 네. 아, 내가 정말 이런 망신을 안 당하려면 열심히 해야겠구나 하면서 좀 동기부여가 되지 않을까. 예. 아니에요. 근데 아까 전에 그 검사에서도 나왔지만 오히려 남들 앞에서 그렇게 창피당하는 걸 좋아하는 성격이 안 아닌 것 좋아하죠. 같아요. 그러면 나겠네요, 위축될 가능성이 오, 있고요. 그렇죠. 저는 한 줄 학습법이라고 네. 해설지 보는 법인데요. 보통 문제가 안 풀리면 해설지를 쓱 이렇게 보잖아요. 그리고 알겠다. 알지도 못하면서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고 한 줄만 딱 읽어보고 더 이상 모르겠다. 그럼 한 줄 더 보는 거죠. 아, 이제 알겠다. 그럼 나머지 써보는 거예요. 이런 방식을 쓰게 되면 네. 해설지를 보는데 그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오히려 해설지 보는 게 다음 추론할 수 있어서 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엄마의 역할도 저희가 좀 알려드렸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이제 과정평가 중심, 수행평가 중심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내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알고 그것을 설명하고 또 내가 모르는 것을 찾기 위해서 탐구하는 그런 적극적인 활동이 요구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조금 병은이는 자신감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머니께서 너는 잘할 수 있어, 화이팅 막 이렇게 정서적으로 용기를 북돋아 주는 것도 좋지만 풀립 러닝이라고 이제 학원에서 공부를 가르쳐주고 숙제를 내주는 방식이 아니라 각자 공부하고 다시 학원에 모여서 모르는 것을 보완하는 방식의 플립 러닝을 적용한 학원들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학원을 다닌다든지 아니면 동아리나 스터디 모임을 해서 모르는 것 위주로 나만 모르는 걸 보여주는 게 아니라 쟤도 모르는 걸 갖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면서 뭔가 결론을 낸다기보다는 그렇게 하는 연습을 하는 게 꼭 필요할 것 같아요. 어머님께서도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오늘은 중학교 1학년, 중학교에 들어와서 본 첫 번째 시험 성적 때문에 굉장히 좌절하고 있는 우리 병은이의 수학 고민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봤습니다. 자, 병은이를 위한 전문가 선생님들의 결정적 한방 정리해 보도록 하죠. 제 결정적 한방은 뻔뻔입니다. 수학을 모르는 것은 잘못된 게 아닙니다. 뻔뻔하게 나 이거 몰라 가르쳐줘 라고 요구하면 뻔뻔 즐겁고 재미있는 수학 세상이 열립니다. 예, 제 결정적 한방은 한 줄씩입니다. 혼자 공부할 때 해설지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한 줄씩 한 줄씩 곱씹고 곱씹고 곱씹다 보면 그 다음 것들이 예측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공부해서 수학을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제 결정적 한방은 한 문제입니다. 한 문제라도 스스로 제대로 혼자서 해결해 나가면 조금씩 나아집니다. 제대로 한번 공부해 보길 바랍니다. 우리 이리 씨의 네. 결정적 한방도 매우 기대가 됩니다. 네, 제 결정적 한방은 바로 이겁니다. 이게 뭐예요? 수학? 뭐 이렇게 장난하는 건가요? 무한대 8? 이거 팔? 아니고요. 뭐냐면 우리 어렸을 때 많이 하던 네. 그 2인 삼각 게임 있어요. 아. 발 이렇게 하나씩 껴가지고 어머. 같이 그 반환점 돌아오는 게임 요즘 있잖아요. 이런 게 막 나와요? 네, 요즘에 아이들 이렇게 게임 도구가 나오는데 네. 제가 왜 이걸 준비했냐면 보니까 이게 지금 혼자만 잘 뛴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옆 사람하고 호흡이 잘 맞아야지 빨리 뛸 수가 있어요. 그래요. 병원이도 우리 인강 선생님하고
그 교재 막 따로 놀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교재로 선생님 수업에 잘 맞게끔 잘 따라가면 능률도 오르고 성적도 오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아, 네. 오늘은 정말 우리 병은이를 위한 아주 알짜 결정적 한방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김희진 선생님의 그 결정적 한방이 가장 마음속에 남는 것 같아요. 뻔뻔하게 공부해서 공부 펀펀하게 하자. 이렇게 딱 앞에다 하나 붙여놓고 한번 실천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늘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다학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